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시행한 6월 학력평가 고1 첫 번째 독서 지문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인데요. 이 각각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두 지문을 이제 연결해서 고난도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이래요. 시민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글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는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연권이란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이 자연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주의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내용일치 문제 선지로요. 자, 그럼 자유주의는 일단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자유라는 것을 중요시했다고 하는데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소극적 자유라고 하고요. 이런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써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대요. 이게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화주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요. 자유주의에 대해서만 발췌가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는요, 적극적 자유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예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소극적 자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영역을 보장하는 거에서 그치는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자기 스스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자율적 삶을 중요시한다고 한대요. 자, 이런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자유주의가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선지 하나 정도로 구성되어 출제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화주의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네요.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 뭐였었죠, 여러분? 아까 가지문에 있었던 거? 요거. 자연권 사상, 그쵸? 자연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 아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의 의무와도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화주의도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요. 하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화주의의 관점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서술 방식의 특징이 나타나네요. 아까 자유주의 같은 경우도 소극적 자유주의랑 적극적 자유주의로 나뉘었었어요. 그런데 이 공화주의도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바로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합니다. 자, 신로마 공화주의는 뭐래요?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볼게요. 시민적 공화주의는요,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부분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인간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국가 안에서만 착한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대요. 자,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했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신로마 공화주의 볼게요.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미를 강조한 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네요. 시민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를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들은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했고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하는데,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대요.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이 공공의 법이 있으면요, 시민들 스스로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쵸? 자, 왜 그러겠어요? 이 공공의 법은요, 시민들 자신들이 만든 법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이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들과는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변형 문제 혹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크기상 지문이랑 문제를 함께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2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바로 2번입니다.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자, 여러분, 가에서 아까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 개인적인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의무를 우선시한다. 자, 의무보다 무엇을 중요시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바로 권리를 중요시한다 했었습니다. 3번. 공화주의에서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 자, 나에서요, 공화주의 이야기를 했었었죠. 시민의 권리는 자유주의와 달리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런 자연권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공화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보다 공익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더 강조한다 했었나요? 네, 개인을 강조한다 했었어요. 자유주의에서는요. 5번 자유주의와 달리 공화주의는 선천적인 권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자, 사실 요거랑 같은 말이죠,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선천적인 권리나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자,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연권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공화주의는. 자, 이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6월에 시행한 고1 독서 두 번째 지문인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간도 크네요, 그쵸?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1문단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좀 글이 잘 들어오겠죠?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법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래요. 자, 이런 미성년자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 목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요,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자기가 부모님 몰래 계약을 했더라면 일단 계약은 유효하긴 유효한데요, 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앞서 든 상황과 같이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까 그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다이어트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돌려주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대요. 자, 그러면 계약 취소라는 것은 계약 이전에 원상 복귀, 상품 돌려줄 거 돌려주고 돈 돌려줄 거 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아까 언급했었던 이 다이어트 상품처럼 이미 먹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10만 원치 먹었어요. 그럼 10만 원을 그냥 추가적으로 반환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이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대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자,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생활 필수품, 밥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밥. 필수품이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밥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 쌀을 소비함으로써 뭔가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그쵸? 배도 채우고 끼니도 해결하고 발생했으므로 내가 밥을 먹은 만큼, 쌀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은 생활 필수품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품을 사리로 제시하고 반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범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앞에 문단에 대한 내용이네요. 미성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요. 이미 자기가 준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지불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부모님이 동의한 것처럼 속였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취소권이란 바로 요걸 말하는 거겠죠. 계약 취소를 말하는 겁니다. 취소권 행사에 배제를 사용할 수 있대요.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도 있다고 하네요. 총 3가지 제도가 소개되고 있네요.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미성년자가 자기가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속였을 경우에만 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이런 것들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3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기간은 며칠인가? 자, 윗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 대리인, 부모님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죠?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해약기간이 며칠인지가 제시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죠. 간단한 식음료 또는 대중교통과
같은 것들이 된다 했었어요. 2번, 미성년자의 계약을 법적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아까 이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문단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에 있었어요.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3번. 다이어트 식품은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나요, 여러분? 아니죠. 자, 다이어트 식품은 여기 1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자, 아까 구매한 만큼의 이익을 원래는 반환해야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이어트 식품이 생활 필수품이 아님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5번. 구매한 물건을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 판매자와 미성년 구매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글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뭐 이런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고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6월에 시행한 고1 학력평가 독서 마지막 지문인 지진파와 내진 설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에게는 너무나 쉬운 지문일 거예요. 저마저도 옛날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인 P파와 S파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 독서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비문학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까지 학습 방향을 잡으실 때 과거에 출제됐었던 독서 지문들도 꼼꼼하게 문제풀이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분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지각 부분에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를 지진파라고 하고요. 이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 P파를 처음에 얘기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S파를 얘기를 하겠죠.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래요. 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하는데 진폭 자체는 작아서 지진 피해는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S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이고요. 전파 속도는 초속 약 3-4km로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진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진 피해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뭔가 속도보다는 진폭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제에 나오는 거예요. 지진 피해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속도이다. 혹은 진폭이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속도도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요. 이제 진폭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한 시간 차이, 그쵸? 누가 더 빨리 도착한다 했었어요? P파요. 시간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이것을 PSC라고 하는데요.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고 합니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P파와 S파가 도착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액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압력대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P파는 멘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요. 이로 인해 P파 역시 압력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S파는요,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압력대라는 것이 생기고, P파는 뭔가 지나다닐 때 굴절이 발생하면서 P파 압력대가 생긴다고 하네요.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로 구성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 지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진파와 특히 구체적으로 P파와 S파의 차이점, S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문단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글의 결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진 설계는 총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내진 구조는요, 강한 지진파에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 잘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내진 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하고요. 자,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서요.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는 있대요. 보완이 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와, 신기하네요.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라고 합니다. 철제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에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네요.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 내진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해요. 앞서 앞에 말했던 두 구조는 내진 구조와 재진 구조를 말하는 거죠.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대요. 보통 지면 위에, 땅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서 건물의 흔들림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서 전달되겠죠?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지진파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문단에서는 지진과 지진파의 개념, 2문단에서는 P파와 S파의 특성과 이 PSC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지진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의 차이, 4문단에서는 내진 설계, 아까 일본이 내진 설계 잘 돼 있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내진 설계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내진 구조에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은 재진 구조, 마지막 문단은 면진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 중에 7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진 설계에 대한 문제네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7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내진 구조는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지어 발생 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식이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진 설계, 내진 구조 볼게요.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정답군과 여기 있고요. 2번 면진 구조는 고무 스프링 등을 활용하여 지진파가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 면진 구조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면진 구조는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아버린대요.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거든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진 구조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건물을 흔든다고 했었나요, 여러분? 자, 재진 구조는 건물의 흔들림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면진 구조는 건물과 지면 사이를 분리하여 우리 아까 읽었었던 방법이었죠. 강한 지진에서도 내부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5번 재진 구조는 내진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된다. 자, 아까 내진 구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재진 구조가 나왔었는데 이 내진 구조보다 재진 구조가 더 안전하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건물 자체만 내구성을 높이는 거라서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 반면에 재진 구조는요. 내진 구조에 비해 더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고층 건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해서 건물 전체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